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후반 워킹맘입니다. 아이 하나만 낳아도 애국한다는 요즘 둘째를 계획하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했던 이른바 딩크족이었어요. 저의 가장 절친한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에 남편이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자연스럽게 첫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죠. 연애 시절 사소한 부분까지 저를 챙겨주었고 심지어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 하는 제 여성관까지 공감해 주어서 저는 더더욱 남편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이미 첫째가 들어섰을 때에도 진심으로 놀라고 걱정해 주면서 아이가 아닌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이 사람과 결혼하길 참 잘했다 싶은 마음까지 들었죠. 최대한 저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남편의 태도에 반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게 되었어요. 임신 전 신혼이었을 때 시댁에서는 아이를 무척이나 바라고 계시긴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편이 외동아들이었기에 더더욱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을 내비추셨는데 저는 이미 마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던 상태여서 그런지 선뜻 맞장구를 못 치겠더라고요. 그러니 그때 남편이 먼저 나서서 저를 감싸주었고 난처한 상황에서도 벗어나게 해줘. 엄마, 아버지, 우리 일은 알아서 할게요. 우리도 이제 번듯하게 가정을 꾸린 어른들이니까 저희 계획대로 잘 살 테니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이게 뭐가 간섭이라고 그러니? 할머니가 돼서 손주 보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인데 그러면 섭섭하다 얘. 엄마, 자녀 계획은 엄연히 연희랑 저랑 둘이서 할 일인데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벌써 이러시면 연희 도망가요. 요즘 같은 시대에 당연히 부담스럽죠. 상대방 기분 안 상하게 똑부러지게 대처하는 남편의 말에 시부모님 또한 알겠다며 화제를 얼른 돌리셨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참가하기 어려운 때 열리는 각종 행사나 제사와 같은 집안일도 먼저 나서서 처리해주는 든든한 남편이었죠. 자기야, 어떡하지? 갑자기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잡혀서 정리해야 될 게 많은데 오늘 제사는 참석을 못할 것 같아.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생겨버렸네. 회사 일이 다 그렇지. 당연히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니까 얼른 일하고 제사는 나 혼자 갈 테니까 걱정 마. 엄마한테도 내가 잘 말씀드릴게. 고마워 자기야. 나도 따로 어머님한테 연락드릴게. 남편 덕분에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위기를 잘 모면했는데 자녀 문제는 그게 안 됐어요. 점점 시댁에서는 손주를 원하시면서 외동인 남편의 대를 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는 그럴수록 제 신조와 맞지 않아 시댁 식구들의 주변만 맴돌고 있었어요. 늘 가족 행사에서도 저는 혼자 서성이며 어울리지 못했는데 가뜩이나 남편 사촌들은 다들 애가 있어서 본인들끼리만 어울렸고 딩크족인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이해하지 못한다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인생에 아이가 빠지면 무슨 낙으로 살아? 라는 말들로 제게 출산을 유도했지만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서 그냥 영혼 없이 듣고만 있었거든요.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기껏 저보다 2살 정도 많은 친척들이 인생을 다 산 사람들처럼 그런 말을 하는 게 어이가 없어 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아요. 이미 남편과 저는 서로의 일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생활을 사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저도 남편의 사랑과 배려 덕분인지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저 같은 사람도 변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라면 함께 아이를 낳고 살아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처음 아이 계획을 세우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남편의 몸이 임신을 하기 힘든 구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험관 시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술이 말로만 들었을 땐 몰랐는데 막상 하게 되니까 엄청 힘들고 몸에 무리를 많이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병원에 가야 하는 건 물론이고 갈 때마다 주사를 맞는데 그게 너무나도 아픈 겁니다.
게다가 실패하면 또 다시 가야 하는 수순이었어요. 이런 절차를 반복하니 몸과 마음이 점점 피폐해져 갔고 나중에는 아이고 뭐고 그냥 다 집어치우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태가 지속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남편은 저를 토닥여주면서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하라고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다독여 주었는데 저 역시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조금씩 극복해 나가 드디어 예쁜 딸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저희 부부를 쏙 닮아서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웠지만 시댁 눈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맨 처음 출산한 날에도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자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딸을 낳아 싫다는 듯 저희 딸을 보러 오지도 않고 그냥 전화만 하셨어요. 근데 하는 소리가 그래, 애 낳아보니까 별거 아니지. 몸 대충 추스리면 연년생으로 바로 또 준비해라. 이왕 기르는 거 한꺼번에 낳아서 기르면 좋잖냐? 하나 낳고 말 생각이었으면 이런 고생을 뭐하러 했겠어. 라며 제가 낳은 아이가 딸이어서 싫다는 말을 빙빙 돌려가며 하셨는데 그 속에 숨겨진 말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낳으라는 말로 들려왔어요. 고작 아이 낳은 지 보름도 안 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 저도 참다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 원래 아이 낳을 생각 없었어요. 근데 훈이 씨 생각해서 아이 낳았는데 지금 고맙다고 건강하게 출산해서 다행이라고 하기도 모자랄 상황에 곧바로 대이을 아들을 낳으라고 하고 싶으세요?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 이 아이가 제 마지막 아이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라며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에 들은 척도 안 하며 얼른 몸이나 풀어라. 그래야 또 다음 계획을 세우지.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던 제가 아이를 낳으니 시어머니 귀엔 제가 하는 말이 아예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제 한번 물꼬를 텄으니 다음에도 또 낳겠지 하는 마음이었나 봐요. 딸을 낳으니 오히려 아들을 원하는 본심이 더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산후조리를 할 때에도 오지 않았고 출산했을 때에도 얼굴만 잠깐 보이고는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 딸아이를 지칭할 때에도 이것저것 혹은 이 기집애 저기 집애로 불러 제 기분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리 애정이 생기지 않더라도 엄연한 손녀한테 반듯한 이름을 냅두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이게 진정 어른의 태도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 이런 대우를 받을 걸 알았더라면 그냥 임신 자체를 하지 말 걸 하는 후회도 밀려왔어요. 물론 저희 딸에겐 너무 미안한 생각이었지만요. 아이가 크기 전엔 알아듣지 못한다는 어른들의 말에 참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딸이 아무리 어려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뉘앙스는 다 알 수 있다고 들어왔기에 저는 더더욱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를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이제 딸이 조금씩 말귀도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기 전에 꼭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때만 잠깐뿐이었고 다시 또 자기 좋을 대로 불러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한 번만 더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시면 그땐 두 번 다시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반색을 하시며 그까지 딸년 가지고 유세를 떤다고 얼굴 안 봐도 상관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를 이을 아들도 아니고 족보에 남을 이름도 아닌데 네 멋대로 하라고 패가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도 제 뜻대로 그냥 밀고 나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남편도 중간에서 시어머니 타이르고 저도 타이르고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시어머니의 뜻이 저러니 본인도 더 이상 나서지를 못했고 저 또한 남편의 도움 없이 이 문제는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옆에서 남편은 매번 미안하다고 시간이 흐르면 본인 엄마도 좀 변하지 않을까 했고 여전히 결혼 전과 신혼 초 때처럼 남편은 한결같이 제게 잘해주었어요. 얼음장 같은 시댁 식구들 틈에서 늘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사람이었고 이런 남편 덕에 저희 부부의 금슬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미워 죽겠지만 시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남편은 너무 사랑스러웠죠. 사랑한다는 감정이 이렇게 모든 단점을 둔감시킬 수 있을 만큼 위대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다시 둘째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죠. 이번만큼은 시댁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가지려고 한다는 계획을 일체 이야기하지 않았고 저희 친정 식구들만 아는 절대 비밀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하지만 비밀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비밀도 결국 시댁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역시나 둘째 계획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전화하시더니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제가 임신을 한다고 하니까 이러는지 때마다 찾아와선 절 챙겨준다며 이것저것 가지고 오셨어요. 각종 보약들과 보신용 음식들이었는데 이런 시어머니의 태도가 저는 하나도 달갑지 않았고 되려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원래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아니까 둘째의 성별부터 걱정이 돼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들이 더 스트레스였죠. 그래서 혹시나 저의 스트레스로 유산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회사도 다니고 첫째 딸 역시 키우고 있었으니 숨만 쉬어도 받는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얹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의 이런 걱정거리는 누구보다 남편이 더 잘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에게 귀뜸을 해주었는지 어느 순간부턴 잠잠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용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드디어 제가 폭발을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모처럼 쉬는 날 침구 청소를 하다가 제 베갯잎 속에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결코 침실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손으로 집어 올리기도 혐오스러웠던 건 바로 뱀의 허물이었는데 도대체 이런 것이 왜 제 베개 속에 있었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의아했고 저는 이내 이런 짓을 할 사람은 시어머니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남편을 추궁해 물어보니 역시 시어머니의 부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을 들어보니 제 길을 보호해야 아들이 들어선다면서 뱀 허물을 갖다 놓아야 한다는 무당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비상식적인 시어머니 행동에 저는 베개 속 말고도 분명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게 있을 거라 짐작을 하고 온 집을 다 뒤져보았는데 역시나 샅샅이 찾아본 결과 찬장과 벽장 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에 부적과 이상한 물건들을 잔뜩 숨겨놓았더라고요. 전부 꺼내서 늘어놓았는데 더 화가 났던 건 첫째 아이의 방에도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곧 태어나는 아이가 아들이어야 되니 딸의 기운을 다 죽여놔야 된다며 시퍼런 날이 선 도구들을 죄다 숨겨놓았더라고요. 남편 또한 기가 막히다는 듯 말을 잇지 못하는데 아니 대체 이게 다 뭐야. 나는 엄마한테 뱀 허물만 받았지 이것들은 나도 모르는 거야. 아 진짜 엄마는 언제 이런 걸 다 갖다 둔 거야. 진짜 안 되겠다. 자기야 내 선에서 해결할게. 미안해 정말 이라며 신경질을 냈는데 아마 저한테 보약이랑 보양 음식을 갖다 준다는 핑계로 그때마다 이걸 다 놓고 간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찾은 것들을 전부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고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노발대발하며 엄마 노망나서 미쳤냐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워낙 시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무서워하니 전화상으로는 깨갱하는 듯 했지만 그 속내는 전혀 반성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 물건들을 혹시 몰라 전부 다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남겨두었고 이젠 정말로 시댁 식구들과는 왕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어요. 그리고 의료법상 32주가 되어 병원에선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었는데 저보고 파란색 옷들을 많이 사두셔야 될 거라며 첫째인 딸이 입었던 옷들은 입지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아들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상징적으로 말을 하시는 선생님으로부터 둘째는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용케도 시어머니의 바람이 통했는지 둘째는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게 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제가 출산을 하기 이틀 전날부터 병원에 오셨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는데 제가 병실 안으로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여 병원 밖 벤치랑 화장실에서 지내셨어요. 오며 가며 화장실에서 몇 번이나 시어머니를 마주쳤는데 제게 손을 내밀며 미안하다는 말을 했고 다 풀고 출산을 해야 되지 않겠냐며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시어머니를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며 무시했어요. 아들 낳아주니 그제서야 용서를 해달라는 게 웃기지도 않았죠. 그리고 출산 후엔 역시나 저보다 저희 아들을 먼저 챙겼는데 매번 면회 시간 때마다 어디서 나타나는지 먼저 와서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우리 아들 얼굴을 저만 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게 복장이 터졌어요. 그렇게 저는 6일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을 하는 날이 왔는데 그날도 역시나 시부모님은 제가 아니라 저희 아들이 병원에서 퇴원하여 조리원까지 가는 모습을 보겠다며 어디선가 또 슬금슬금 나와 모습을 보였고 아주 핸드폰으로 동영상 녹화까지 하려고 대기를 타고 있더라고요. 저는 행여나 시부모님이 제품에서 저희 아들을 체각이라도 할까 저희 친정 식구들을 전부 다 불러 동서남북으로 제 곁에 있어달라고 하였고 아이를 엄마에게 맡긴 뒤 퇴원 수속을 하러 가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 눈에 보이는 직원용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임신 기간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출산을 하고도 늘어난 장기 때문인지 이렇게 종종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들어간 사람을 보지 못한 채 손을 씻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물소리에 묻혔지만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나다. 지금 그 직원 화장실에 와 있으니까 얼른 와. 곧 있으면 퇴원 수속 밟고 갈 것 같다. 그래, 여기 누구 없어. 방금 누구 있었는데 나가는 것 같더라. 응, 그래, 빨리 와. 바로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대체 누구랑 통화를 하길래 직원 화장실부터 화장실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하는지 이건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통화였어요. 저는 그 통화 내용을 듣자마자 시어머니 성격에 뒤에서 무슨 짓을 꾸밀지 몰라 나가는 척을 하며 여동생에게 문자를 해서 제가 있는 곳으로 네 핸드폰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만약 제가 숨어 있으면 금방 발각이 되니까 화장실에 제 핸드폰을 두고 통화 상태로 밖에서 시어머니와 어떤 누군가와 얘기하는 걸 다 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번뜩이는 생각이었죠.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꿍꿍이를 알아내야 했기에 임기응변으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제 핸드폰을 통화 상태로 두고 화장실에 나와 밖에서 누군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걸 몰래 지켜보았는데 뒷모습을 보이며 어느 한 간호사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 화장실 문까지 잠궈버리는데 만약 제가 거기에 핸드폰을 두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둘의 대화는 들을 수도 없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통화 녹음까지 하며 그 둘의 대화를 듣게 되었죠. 의문의 그 간호사가 화장실로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얼른 문 잠궈라 시간 없다 라고 하셨고 그 간호사를 향해 너도 네 아들 될 애기 얼굴 봤지? 이제 고생 끝이다.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냐? 내가 간간히 사진이랑 동영상 보내줄 테니까 그거 보고 조금만 기다려. 10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몇 개월만 더 기다리면 돼. 금방 네 아들 될 거다. 훈이도 이제야 네 얼굴 볼 수 있다며 마음 놓고 좋아하더라. 라고 하는데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러니 이내 그 간호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소리까지 하며 네 어머님 그 아이가 제 아들이 될 거라 생각하니까 저도 벌써부터 막 심장이 떨리고 봤는데도 또 보고 싶고 그래요. 하루라도 빨리 훈이 씨가 이혼하고 애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야 10년 만에 드디어 가정을 꾸리는 거잖아요. 저도 어머님한테 더 잘하고 며느리 노릇도 톡톡히 잘할게요. 그동안 어머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젠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일단 얼른 나가보세요. 퇴원 수속 다 끝나게 생겼어요. 어머님 또 연락 주세요. 하며 짧은 대화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얼마 후 그 간호사도 시어머니를 뒤따라 밖에 나오는데 저는 밖에 나온 그 간호사의 얼굴을 본 순간 그대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온몸이 경직이 되어버렸고 이내 다리까지 풀리는데
저 얼굴, 저 행색, 저 걸음걸이 모두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와 남편을 이어준 제 20년 지기 친구였죠. 이 친구와 저는 중학생 때부터 친구였는데 저는 이 친구 부모님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정말 절친한 사이였어요. 이 친구는 모범생에 공부를 잘해 간호대까지 갔는데 20대 때 남자를 잘못 만나 임신과 중절 수술을 여러 차례 했던 이력이 있었어요. 임신이 될 때마다 친구는 모범생인 본인의 커리어에 흠집이 난다며 지금 사귀는 애랑 결혼할 사이도 아니고 그냥 가벼운 연애 상대야. 얘가 내 발목 잡는 건 싫어. 라며 본인의 부모님도 속이고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다녔는데 심지어 수술 받으러 갈 때 무섭다고 해서 몇 번씩 제가 같이 가줬고 부족한 수술비까지 제가 빌려주곤 했어요. 근데 이랬던 친구가 저한테 선물을 주겠다며 하나밖에 없는 완벽한 남편을 소개시켜준 뒤로 연락이 끊겼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깜깜무소식으로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일 친한 친구를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대화까지 들은 상황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여동생도 그 친구를 알고 있기에 제 팔을 잡으며 유라 언니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그런 친구를 보곤 주저앉을 것 같은 몸을 일으켜 친구의 뒤를 쫓기 시작했고 얼마 못 가 친구를 붙잡았어요. 저를 본 친구도 마치 귀신이라도 본 마냥 소스라쳤는데 금방 얼굴에 철면피를 깔며 모른 척 절 보고 반가워하더라고요. 어머, 연희야. 이게 얼마만이야. 아니 병원엔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서 온 거야? 그것보다 그동안 잘 지냈지? 연희야, 너무 반갑다. 너무 보고 싶었어. 라며 제 손을 잡고 절 부둥켜 안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친구의 손을 뿌리쳤고 풀스윙으로 따기부터 날렸어요. 그러니 친구녀는 제 태도에 지가 더 어이없어하며 성질을 냈는데 저는 그런 친구의 귀에 제가 들었던 녹음한 모든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어요. 야, 길게 설명 안 해. 내가 들은 내용, 네가 우리 시어머니랑 대화한 내용, 그거 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고. 너 여기서 개쪽 당하기 전에 바른 대로 말해. 너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니? 그리고 왜 네가 내 핏덩이 같은 아들을 보고 네 아들이라고 하고 있어? 너 나 미치는 꼴 보기 전에 제대로 얘기해. 얘기하라고 이년아! 라고 하니 친구는 사시나무처럼 몸을 바들바들 떨며 저한테 밖으로 나가자고 다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친구녀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훌쩍이기 시작하는데 연희야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제발 진정 좀 해. 내가 죄인이야. 라며 하나씩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친구라고 하기도 아까운 그 쓰레기 같은 애의 말을 듣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 바닥을 치며 오열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지금도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다들 뒷목부터 잡으셔야 될 것 같네요. 알고 보니 친구년이 20대 때부터 임신과 중절 수술을 반복하며 만나왔던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차례나 반복한 중절 수술로 더 이상은 임신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친구녀는 본인의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제 남편 놈인 이 사람 옆에 가장 믿을 만한, 가장 마음이 놓일 만한 사람으로 저를 골라 소개시켜 준 거였고 시댁 식구들과 남편 놈도 이 친구년을 대신해 저를 그저 애 낳아주는 씨바지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결혼을 한 거였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놈이 그 지긋지긋한 대는 이어야 하고 마음에 드는 여자는 더 이상 임신이 안 된다니 한음 수 없이 저를 애 낳아주는 제물로 희생물로 바친 거였는데 어느 누가 이 사실을 듣고 미쳐 날뛰지 않겠나요? 저는 정말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이 버러지 같은 년의 머리털을 죄다 다 뽑아놓았고 내 인생 돌려놓으라며 왜 나였냐고 왜 하필 나였던 거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이런 난리 중에 저희 가족과 시부모는 이 광경을 다 보게 되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 또한 쓰러지시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 놈까지 무릎 꿇렸고 이혼 소송에서 니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내 아들 양육권 뺏어온다고 하였어요. 그러니 시부모는 그건 절대 안 된다며 돈이고 집이고 차고 제가 원하는 건 다 줄 테니 제발 손자만은 뺏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전 그런 시부모에게 저기요, 당신네들 돈이고 집이고 차 그건 당연히 내 거 되는 거야. 어딜 당연한 걸 가지고 내 아들이랑 거래를 하려고 해. 나도 내 아들 양육권 절대 안 뺏겨. 라며 니네 다 법원에서 보자고 하였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할 때까지 시댁에서는 잘못했다며 태도를 180도 바꿔서 빌기 시작했고 제가 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걸 알아버린 시무는 나중엔 자기 성질대로 노발대발하며 저한테 악다구리를 퍼붓는데 이런 시모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간섭질하고 사생활 침해하고 폭언하는 것도 충분히 이혼 사유로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다고요. 어차피 법정 싸움을 통해서 알게 될 테지만 미리 안다고 해도 저에게 불리할 건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시댁 식구들 연락처는 전부 다 차단했고 소송 들어가기 전부터 접근 금지 신청과 남편놈 재산의 가압류를 걸어놨어요. 소송하면서 저는 두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지냈는데 이런 일로 친정에 찾아가니까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고 불효녀가 따로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말없이 안아주셨고 약해지지 말라고 자식 지키는 건 엄마밖에 없다고 하였어요. 그 말에 저 또한 다시 굳세게 마음을 먹고 소송을 준비하였는데 소송은 너무나도 저한테 유리하게 진행이 되었고 제가 갖고 있는 완벽한 충분한 증거로 승소까지 하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한 두 아이의 양육권과 반반 재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까지 싹 다 받아올 수 있었죠. 그렇게 소송이 끝나고 난 뒤 이 쓰레기 같은 연놈들은 제게 또 한 번 염장을 질렀는데 저보고 지독한 악연이라 생각하고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라 생각을 하라는데 저는 이 두 것들을 향해 코웃음을 치며 니들이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게 더 안쓰럽다. 어떻게든 니들 불행한 인생에 나까지 끌어들여서 동일시하려고 생각하는 게 이미 패배자인 걸 인정하는 꼴이야.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이제라도 내 삶을 찾아서 기뻐. 나는 니들처럼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니들하고 같은 급이라고 생각을 하니? 니들은 내 발톱의 때만큼도 못한 인생 패배자들이야. 그리고 니들이 어디 가서 사람 취급이라도 받겠니? 그냥 평생 그러고 살다가 눈이나 감아 했고 속으로 보란 듯이 두 아이를 잘 키우리라 다짐을 했어요. 물론 혼자서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고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 인간들의 만행을 생각하면 더더욱 잘 키워야겠다 생각했어요. 비록 제가 그 인간들에게 소비한 세월이 낭비한 세월이 억울하게도 눈물겹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인간들과 그런 집안에서 탈출할 수 있었으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곳에 제 이야기를 터놓는 이유도 보란 듯이 잘 살아보려고 저만의 각오를 하는 거고 때론 모르는 사람들에게 받는 위로가 큰 힘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제 사연 들으시고 조금 더 용기 내서 사셨으면 좋겠고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